여러분 안녕하세요, 송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행크 초대석에 젊은 성공 사업가? 사업가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업가도 좋고 그냥 부담 없이 청년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청년 서영준님 출연했던 영상을 좀 봤었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유튜브 보시면서 의심이 많겠지만 저도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생각 중에서 저랑 또 공통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좀 잘 해가신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일단 서영준님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온라인샵 3개, 스마트 스토어 샵에서도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해외 판매,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에서도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이자, 제주도에서 이제 2개의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호스트이기도 한 28살 서영준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에어비앤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이게 논란도 많고 하는데, 지금 에어비앤비 숙소 2개 다 운영하시는 거는 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요. 그렇죠. 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민박업을 취득해서 네네네. 현재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네. 소유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 네네. 그다음에 임차인일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네, 그렇게 되는데 그 법 개정 전에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입신고 한 지 이제 3년이 된 상태여서 전이 3년? 네네,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통해서 해서 네. 바로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임차로 하신 거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매입을 해서 네네. 하신 거네요. 개인이 몇 개까지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이게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그냥 플랫폼이거든요. 집을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인 건데, 어떤 식으로 제공할지에 따라서 방식이 나뉘어요. 단기 숙박,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 형태로 이제 하려면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나씩밖에 못 하는 건데, 이제 내가 뭐 부동산 전대업을 통해서 단순 단기 민박이 아니라 이제 단기 임대업으로 활용하게 되면 사실 개수는 계속 할 수 있죠. 전대업으로 해서. 에어비앤비가 항상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좀 불법으로 해서 신고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정확한 정보를 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도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속도 많이 하고. 그죠? 그렇죠.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이제 법도 그 강화 수치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농어촌 민박업, 이 이제 공중위생법이랑 관여된 건데, 이 공중위생법을 어겼을 시에 기존까지에는 1,000만 원 이하랑 1년 이하 징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배씩 올라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어서 리스크가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어쨌든 안 걸리면 장땡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픈을 한 지 뭐 6개월도 안 돼서 단속에 걸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째 이제 걸리지 않고 막 한다라는 카페 커뮤니티에 글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 걸린다, 안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적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영준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네요. 처음 에어비앤비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지냈었거든요.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네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월세가 50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이제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지내니까 방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청소를 보고 카운터를 보고 이러면서 지냈었거든요. 그게 몇 학년 때예요? 그게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월세 대신에 청소를 하면서 그래도 룸 하나를 쓰신 거네요. 그렇죠. 생활력이 원래 대학교 때부터 좀 강한 편이 아니었나요? 강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원래 대학생들 다 가난하지 않나요? 맞아요. 대부분 그래도 원룸은 얻어 쓰고 청소까지 하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좀 그래도 비율은 낮은 편이거든요. 해서 또 청소에 그치지 않고 거기 돌아가는 시스템도 좀 그래도 한번 보셨나 보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여행을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죠. 지금 이제 아는데,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는 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을 한번 봤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연세 600만 원짜리 집도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이제 연세 문화가 있잖아요. 연세 600만 원이면 이게 월세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거를 바로 연세라고 하는데, 한 번에 600 해서 큰 거 같지만 그거를 나누기 12 해보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월 50만 원을 내면서 에어비앤비라는 사업 아이템으로 세팅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같은 월세 50인데 이제 동대 입구 동대문 근처였거든요. 이제 거기는 5평도 안 되는 방 하나고 이제 냉장고도 없어서
끓여서 음료수를 그 창틀 그 사이에 겨울에 놓으면 막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냉장고를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연세 600만 원짜리 집을 보니까 마당이 있고 마당이 총 땅이 130평인 거예요. 130평 크다. 예. 그렇죠. 대신에 이제 구옥이죠. 이제 옛날 집이고 두 채가 딸린 이렇게 있는 집이 똑같은 50만 원인데 그냥 단순히 제주도에 사는 것도 좋은데 이건 두 채니까 안채 바깥채가 있으니까 안채에서 이제 내가 살고 이 바깥채를 숙소로 만들면은 하나의 또 사업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본 거죠. 거주도 할 수 있고 사업체로 하나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네요, 그죠? 그렇죠. 어차피 50만 원 서울에 있으면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여기서는 많이도 안 바라고 그냥 50만 원만 세입하자 그러면 만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죠. 네. 그럼 9억이면 어쨌든 마당이 있긴 하지만 인테리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날 것으로 그냥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테리어 세팅하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숙소로 만들기 위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연세까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했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연세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견적을 그럴 받아 수 보니까 있겠다.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아, 네네. 막상 내려가 보니까 벽지부터 도배 막 뭐 마당 관리하는 거 인테리어 소품 가구 이런 게 엄청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사용했던 방법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가구,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업체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네. 이 내용을 듣고 되게 좀 제가 박수를 쳤어요. 이게 아, 정말요? 왜냐면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이걸 계획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연세를 얻고 나서 그 다음 자금이 없어가지고 모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에 다 DM을 발송을 해서 협찬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막 협찬을 받았다는 게 되게 막 거창해 보이잖아요. 막 뭐 인플루언서여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 당시 협찬을 받았을 당시 팔로워가 600명이었거든요. 블로그 팔로워.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네, 600명이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찬을 통해서 이제 만족스럽게 진행을 했지만 제가 한 100개를 넘게 컨택을 했어요. 근데 한 90개가 넘는 업체로부터 이제 응답도 안 왔어요. 거절도 아니고 답장조차 안 왔거든요. 씹혔죠. 네, 씹혔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중에 또 일부가 거절, 죄송하다 그렇다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적은 이제 확률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냐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스케일도 되게 작았어요. 막 조명, 러그, 아니면 인테리어 포스터 이런 짜잘한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그 정도 할 바에는 그냥 사서 하겠다. 왜냐면 그것도 블로그 포스팅 해줘야 되고 노출해서 사진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랑 사진 예쁘게 또 피드 올려줘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쩌면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도 이제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갈 수 있구나라는 거에서 좀 된다는 걸 느꼈고 거기서 이제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뭐 100개 연락해서 10개 연락 오고 그 단가도 되게 낮은 거였는데 갈수록 하니까 팔로워 늘어나고 이제 영향력이 조금씩 세지고 검색 키워드 잡으니까 상위 노출도 더 잘 되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 객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같은 협찬을 진행해도. 그래서 뭐 지난주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를 협찬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로봇 청소기 얼마짜리 협찬 받으셨어요? 49만 원? 49만 네, 원 정도. 그래도 크네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뭐 얼마나라기보다 이렇게 만들어 가고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과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스타 팔로워 600명은 사실 시작 단계이지 완성 단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부터 업체에 컨택을 해서 하나씩 그래도 한 업체 할 때마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을 거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또 되는구나라고 또 느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도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들어간 비용은 도배, 장판 크게여서 150, 200 정도 안에서 그래요? 다 끝냈어요. 본인의 자금은 200만 원으로 했고 나머지는 협찬, 그 다음에 의뢰식으로 해서 대신에 그 협찬해준 업체는 나중에 그 제품을 좀 피드할 때 같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 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숙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도 이용하지만 인스타그램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뭐 블로그도 활용하겠지만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숙소를 홍보하려면 집 사진을 예쁘게 찍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예쁘게 찍어야 되는 사진인데 이왕이면 인테리어 제품도 예쁘게 담겨 있으면 이게 나한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도 도움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고 이게 시너지, 그러니까 나도 좋고 이쪽도 좋게 하는 방식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1박에
비용이 얼마였나요?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한 달 살기 숙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 달 살기. 네, 하나는 농어촌 민박업으로 단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에는 그냥 1박씩 받았어요. 왜냐면 예약 들어오면 이제 감사하니까 좋게 뭐 하면 되니까. 근데 바쁜 날에는 이제 청소를 이제 겹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이제 청소를 2개씩 할 때도 있고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30일 만실이면 30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달에 청소 30번 한다는 게 전업 청소부가 좀 된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청소부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죠. 원래 펜션업을 청소업이라고도 해요. 네, 맞아요. 거의 청소하다가 그냥 다 세월 보낸다고. 네. 안 그래 제가 비용도 물어보면서 청소가 또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청소를 한번 좀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달에 이제 30번 청소하다가 이거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소 숙박 일수를 2박으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2박으로 바꿔보면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죠. 2박으로 하면 당연히 좋은데 예약이 들어오겠냐 네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막 확신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일단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됐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1박씩 받았을 때 30일이면 매출이 예를 들어 뭐 100이에요. 근데 2박씩 받으면 100은 안 넘어요. 한 90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박 할인이 있으니까. 연박 할인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1박 2일로 갈지 2박 3일로 여행 갈지 3박 4일로 여행 갈지 먼저 그 필터링을 하거든요. 인원수랑 1박 2일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는 최소 숙박 일수가 1박 2일 숙소들이 쫙 나오는 거고 애초에 검색을 2박 3일로 설정한 게스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내 숙소가 가장 상위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타겟이 달랐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어오는 유입 자체가 아예 다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2박 3일로 해도 괜찮은 게 2박 3일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가장 상위 노출될 수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제가 서울에 지금 일주일 동안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숙소를 지금 다 3박씩 2번 받고 그 사이에 청소업체 한 번 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분 자동화가 된다는 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총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업무 효율성인데 청소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게 훨씬 더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강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 막 아끼는 거는 말 안 해도 알고 돈 중요한 거 다 아는데 이제 시간의 가치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 시간의 가치를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네. 그러면 에어비앤비 처음에 600만 원으로 세팅했던 그곳에서 그냥 대략 평균 한 달 뭐 한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됐었나요? 한 달에 한 3, 400 정도. 3, 400. 왜냐면 성수기, 비성수기 다르고, 네, 그렇죠. 좀 달라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연세 600을 받아서 추가 200을 하면 어쨌든 총 비용 1000만 원도 들이지 않았는데 매달 현금 흐름을 300에서 400만 원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는 세팅한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년 반 정도. 1년 반이고 지금 계속 꾸준히 해가면서 자리를 잡잖아요. 네네. 네. 재구매도 좀 되나요, 많이? 그렇죠.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면 재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또 와인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서. 그래요? 네. 올 수밖에 없게끔 또 네, 그렇게.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뭐 3, 400의 이제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저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집을 구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은 되게 열심히 봤어요. 이 집이 뭐 물이 새는지 아니면 뭐 어디 막 뭐 곰팡이는 없는지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뭐 꾸며야 효율적 객단가가 높게 나올지 이런 고민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놓친 게 동네를 못 봤어요. 동네. 주변이 이제 밤이 되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가릉을 켜놓으면 이게 작물이 안 자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작물이 많은 곳은 가로등을 들어가지 못하게 주민들이 막아요. 네. 여행객들은 돌다가 밤에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되게 음침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조금 놀랬고 아무래도 구옥이다 보니까 벌레가 진짜 많아요. 벌레가. 그리고 많고 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웃분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체를 할 때 이웃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저도 실제로 이제 이 집을 하기 전에 에어비앤비 게스트로서 이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 그 집의 호스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죠. 여기서 하면서 뭐가 어려운 게 뭐냐고. 거의 한 70% 80%가 이웃분들과의 관계가 되게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일인데 이제 집을 빌려서 숙소를
호소를 해요. 네. 그 집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 자기 집의 주차장인데 주차를 못하게 하셨어요. 네, 오. 하시더라고요. 이게 흔히 말해서 텃세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먼저 뭐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이런 불편함을 네,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전에 이웃이 어떤 좋은 이웃이 사시는지, 아니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 좋게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시골에 있는 집을 낙찰받아서 수리해서 네. 또 매매했던 것도 있었는데, 보통 도시에서는 빌라를 낙찰받든 아파트를 낙찰받든지 그냥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딱 내놓으면 땡이에요. 그걸로가 되는데, 시골에서는 그거 자체를 그 마을 이장님이 인사도 안 하고 왔다. 인사도 안 하고 공사를 했다. 마을의 수도를 못 쓰게 하겠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 뭐 인심 아니면 뭐 시골 사람 별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골에는 이런 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던 거기에 부동산을 매입을 했던 마을 회관이나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음료수나 이런 걸 사갖고 와서 인사를 드리고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께 한번 해두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수월하고, 혹시라도 공사할 게 있으면 전문 인력 업체만 쓰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잡일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는 또 동네 분들을 잠깐 활용한다고 하면 마을의 민원을 다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남 탓만 하지 말고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어르신들께 인사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막걸리나 뭐 이런 고기 같은 거 사서 한번 돌리고 나면, 시골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한 다음에 내 사업을 영위해가도 돈도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막 그 나라의 뭐 인사말, 문화 이런 걸 공부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제주도 아니면 다른 지역도 그 지역만의 이제 문화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랑 다르다고 막 배척만 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까지라기보다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이해하려는 자세는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 네,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웬만하면 다투려고 하지 말고 안 그래도 먼저 이해하고, 이게 굽힌다고 해서 그게 꼭 내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체가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사업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조명 부분하고 벌레가 나온다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조명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단순히 조명을 설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돈이고, 어쨌든 그 손익분기점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투자 비용이잖아요. 투자하는 인풋 대비 이게 수익 관점에서 효율적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태양열 조명을 활용했어요. 태양열 어쨌든 조명. 네, 태양열로 하게 되면 내가 켜고 지는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켜고 끄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좋고, 뭐 전기세도 따로 나가지 않고, 네네. 햇빛이 굉장히 일단 잘 들어오는 지역이었어서 태양열 네. 조명을 활용하기 더 좋아서 커버를 했어요. 성능도 좀 괜찮나요? 네, 되게 괜찮아요. 그래요? 네. 저도 예전에 태양열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때는 2010년도여가지고 효율이 너무 좀 안 좋아서 안 했었는데, 최근 거는 여러분들 좀 괜찮다고 합니다. 태양열 가로등이네요. 어떻게 보면 집 내부를 네네네. 밝혀줄 수 있는. 네, 그렇죠. 이게 뭐 불편했던 게 그냥 단순히 어둡다라기보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막 뭐 켜주세요, 꺼주세요 이러면 내가 계속 여기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 네네. 왕벌레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왕벌레는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막 동네 이웃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나가시다가 저희 집 보고 막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네네. 되게 막 무섭고 한마디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니까 결국에는 제가 막 어디 다녀온 사이에 막 제초제도 뿌려주시고. 정말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은 청년으로 이제 딱 인식이 됐네, 이제. 네네. 그래요. 그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한테 육지에서 일로 섬으로 들어왔을 때 왜 마음을 안 주냐. 마음을 줘봤자 쟤는 금방 나갈 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 서운함을 이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마음도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녹아 들어가고 일원이 된다고 하면 그 노력의 과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대문 열어놓고 다녀도 뭐 이게 도둑이 없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워낙 외지다 보니까 CCTV 설치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게 모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기록이 되는 거.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손님이 없을 때였거든요. 이제 나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모션 인식이 울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옆집 할머니가 저희 집을 이제 가로질러서 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부터 조금
뭐 내려놨다? 적응을 했다. 예, 이런 게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 길이 좀 빠른 길이고. 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으신 게 제가 있을 때는 안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을 때만? 네, 없을 때만 거길 지나가시는데 네, 뭐 지금은 적응했고 뭐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청소는 외주업체 한 번씩 쓰신다고 하면 청소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할 때랑 아니면 외주업체 쓸 때랑. 고민을 했어요. 내가 1박씩 운영하면서 객단가가 그럼 높아지잖아요. 네. 한 달에 이제 발 수 있는 매출이 많은데 그럼 청소를 쓰는 빈도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1박씩 받고 청소를 30번 할까? 아니면은 2박씩 받고 청소를 15번 할까? 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후자를 선택을 한 거죠. 저는 이제 2박씩 받더라도 청소 자체를 줄이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전부 다 자동화 시킬 필요 없이 내가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미리 일정을 잡고 뭐 이렇게 육지 다녀올 일이 있으면 다녀오고 다른 일정이 있으면 다른 일정을 하고 이렇게 미리만 정하면 되니까 네. 충분히 한 달에 한 4-5번만 써도 되게 만족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1회당 얼마 정도 지급하시나요? 단가가 이제 평수마다 다르고 평수. 네, 그리고 계약하는 일수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를 하니까 2개를 계약하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하는 거고 청소도 이제 창틀까지 하냐 그러니까 옵션도 달라요. 창틀까지 막 엄청 하냐 그리고 업체가 굉장히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이제 청소가 구해지고 저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당근마켓에서 청소 구인을 하면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당근마켓. 네, 굉장히 네. 활발해요 당근마켓에. 아, 그래요? 네, 아주머니들 인력풀이 넘쳐납니다. 사실 지금 들고 있는 생각은 뭐 좀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주도라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보니까 펜션, 그러니까 집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 펜션이.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펜션에 대한 그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막 주식 시장에서 막 해칭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락장에 투자하고 막 코덱스 인버스 막 투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의 관점에서 봐도 뭔가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가 펜션 호스트로서는 경쟁력이 약해져. 근데 이 공급이 수요로 바뀔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집이 만들어지면 청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 업체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청소 업체. 네. 그러면은 제가 해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숙소가 잘 되면 그 자체로 좋고 경쟁력이 많아지면 내가 이 많은 공급을 내 수요로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사업머리가 잘 돌아가시네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게 또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거든요. 또 사례가 또 다 있어요. 이따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숙박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펜션. 네네 맞아요.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에어비앤비 지금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좋은 에어비앤비 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을 고르는 법, 에어비앤비에 이런 거는 좀 요건을 갖추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집 자체에 대한 부분이랑 좀 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 나눠서 말씀드려보면 네네. 일단 집 자체 매물을 구할 때는 구옥과 신축을 일단은 나뉘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구옥집이 가져갈 수 있는 장단점이 있고요. 신축이 가져갈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고 본 거죠. 신축 먼저 말씀드리면 신축은 이제 홍보를 할 때 신축, 프리미엄, 모던함, 고급스러움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가져가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구옥은 뭐 빈티지함, 레트로함, 제주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먼저 얘기해 보면 신축은 이제 5년 후에도 이제 신축을 어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신축입니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할 텐데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구옥은 5년, 10년이 지나도 이 집은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숙소입니다를 오히려 그 가치는 더 그렇죠. 증가하는 거죠. 네. 구옥의 가치는 저는 갈수록 더 증가한다고 보는 거고 신축은 쉽게 말해서 이제 갈아탈 필요가 좀 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감가상각 개념으로 네, 신축은 되고 그렇죠. 구옥은 그런 감성이 한번 나오면 그 감성은 계속 지속성이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정답은 없고 내 취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을 운영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운영 전략 측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막 인테리어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음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네. 고객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다못해 뭐 이불을 놓을 때 진짜 베개 위치를 이제 문 쪽에 놓을지 창문 쪽에 놓을지 이것도 고민을 했고요. 빔 프로젝터를 놓고 싶은데 이거를 방 쪽에 놓을지 거실에 놓을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수십 번 막 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한 게 그 이불을 그 베개 쪽을 창문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잘 개서 그냥 놨어요. 문 구석에 방 구석에 넣고 이제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난 그 집에 흔적
흔적을 보는 거죠. 흔적을 보니까 한 10팀 중에 9분이 이 베개를 창문 쪽에 다 세팅을 하신 거예요. 베개를. 네, 이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책들도 맨 처음 어떤 책을 놔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다 넣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자기계발서도 놓고 막 뭐 힐링, 여유 이런 책도 놓고 인문학 책도 놓고 다 놨는데 열에 한 7, 8분은 어려운 주제보다 뭐 여행, 힐링, 막 시집 이런 좀 가볍고 서정적인 책들을 위주로 덮어놓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읽었다는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캐치를 하고 피드백을 반영을 한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숙소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은 숙소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 위치도 맨 처음에는 거실에 놨었거든요. 묵고가 흔적 보면 한 10명 중에 한 5분? 한 4, 5분 정도는 이걸 또 방으로 가져가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늑하게 좀 보시고 싶으셨겠죠, 거실보다는.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도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왜 그 베개가 문 쪽이 아니라 창문 쪽에 있을까?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저도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다는 고객 데이터 나오는 거를 좀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히려 인테리어 전문가였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인테리어 뭐 알아? 그냥 내가 알지? 그래서 내가 딱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랑 거의 비슷한데요. 항상 고객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요. 뭐 건축을 해도 이 건축에서 뭐 유럽풍, 이태리풍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고객들은 주방의 위치가 이쪽에 있는 걸 좋아하고 주방 등에는 이런 걸 좋아하고 그 고객의 니즈나 고객의 취향을 계속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에어비앤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위치는 꼭 여기 놔야 되고 여기 놔야 되고 룰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전문가 방식인 거고, 서영주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놔둔 다음에 이거를 이제 흐트러진 상태에서 그걸 관찰해서 고객들의 취향을 다 파악을 해놓는 거죠. 손님 나간 방에서 그냥 바로 머리카락 줍고 청소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빔 프로젝트가 거실에서 방 안으로 옮겨지고 비계 위치가 창 쪽으로 옮겨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그거대로 세팅을 했다는 게 그게 저는 되게 좀 놀라웠어요. 그게 사실 사업의 사실 좀 성공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맞아요. 사실 고객이 답이지 맞아요. 주는 사람 답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전문 지식을 쌓으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너네가 따라야 돼. 고객들 따라야 돼. 이런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은 큰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좀 감명 깊었습니다. 잘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에어비앤비를 뭐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제주도에서 사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거기에 살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제주도에서 살고 있고. 어떤 게 좋아요? 저는 서울이 그러니까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게 사람 엄청 많고 막 적응이 좀 안 됐거든요. 주변으로부터 간섭도 되게 많이 받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오니까 그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도 막 더 들고 앞에 그냥 툭 나가면은 바다 있고 이런 삶이 되게 저는 좋아요. 그 나는 자연이다 그런 프로도 봤었어요? 그런 프로 즐겨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끔씩 이제 서울을 맘만 먹으면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삶이 좋지 않을까. 살았던 지역은 원래는 어디였어요? 학교 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았던 지역에 인맥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서 제주도라는 곳을 떨어지고 나면 보통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관계가 잠깐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내가 얻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거의 제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행복감을 느끼고 원래 자연인들도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산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떨어진 곳에서 좀 자연 환경이 또 잘 갖춰진 곳에서 자연이 주는 그런 이 건강 포인트가 또 되게 크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선택했다는 게 좀 놀랍긴 합니다. 그 구옥 같은 경우에는 막 건조기도 없거든요. 근데 빨래를 그래서 뒷마당에 널어요. 근데 그 탁탁 털고 그 넣을 때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탁탁 털고 딱 넣을 때 친구들도 좀 제주도로 놀러 오나요? 많이 놀러 오죠. 많이 놀러 와요? 네, 많이 놀러 오는데 숙박비를 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잔디 깎게 시키고 잡초 뽑게 시키고 막. 원래 대학교 때 전공은 어떻게 되셨나요? 기계공학과를. 기계공학과.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네, 그쵸. 이게 기계공학과를 전공을 했지만 집 구옥을 이제 수리할 때 제가 콘센트를 제가 맨 처음 갈았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콘센트도 못 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제 배운 것들을 많이 열심히 배웠다 생각했는데 콘센트 하나도 못 가는 거에서 조금 현타라고 해야 되나? 그럼 에어비앤비 마케팅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마케팅은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네, 플랫폼 활용하고. 네,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활용을 하는데 인스타나 블로그. 제가 6개월 전쯤에 에어비앤비로부터 숙소 운영 정지를 당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걸 말씀드려보면 이제 좀 아무래도 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호스트, 게스트 양쪽에서 떼거든요. 네네. 호스트한테는 3%, 게스트한테는 뭐 12%에서 14%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데 네. 뭐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까우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내 인스타로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인별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드리겠다고 맨 처음 했어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니까 에어비앤비 측에서 이걸 경고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네, 이런 것도 뭐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히 빼야겠다. 왜냐면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숙소 정지 처리를 당했었죠. 뭐 어쨌든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의 중요성을 더 느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퍼호스트가 되면 좋죠. 상위 노출이 되고 슈퍼호스트 배지를 주니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집에 갈 때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신뢰감 측면에서 다르잖아요. 신뢰도에서, 네. 호텔 예약을 할 때도 안 가본 숙소여도 3성급 호텔보다 5성급 호텔이 더 좋은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슈퍼호스트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 슈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고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 종속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자체적인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립할 수 있는 힘도 길러야 네, 된다. 그게 저는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라고 보는 거고요. 너무 막 슈퍼호스트가 뭐 되면 좋은데 뭐 안 됐다고 막 뭐 전전긍긍히 하실 필요도 없고 리스크 테이킹인 거죠. 잘 분산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지금 전체 매출 비율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율하고 네. 자체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비율하고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인스타그램이 한 80%. 아, 그래요? 네, 네. 거의 그러니까 독립했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숙소 정지가 당했어도 사실 크게 타격이 없었죠. 네. 그 플랫폼에서 독립하라고 해서 네. 인스타를 키우면 좋지, 그건 다 알고 있는데 600명에서 어떻게 네. 좀 팔로워도 늘리면서 이거를 인스타를 좀 효율적으로 고객들과 소통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각 숙소에 방명록을 활용했어요. 아, 그러니까 방명록. 방명록이 있으면 예. 되게 잘 써주시는 분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림을 막 엄청 멋지게 그려주셔서 아. 방명록을 남겨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찍었어요. 다 찍어서 일단 피드에 올리고 아, 가고 싶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예쁘게 찍은 사진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리그램을 주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토존을 만들어 놨냐 안 만들어 놨냐거든요. 아, 포토존. 사람들이 진짜 이 공간에 뭐 서비스, 편의시설 물론 중요한데 다 필요 없고 예쁜 사진 하나 건질 수 있으면 그거 하나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포토존이 하나 잘 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앞에서 이제 찍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장 찍었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올지는 일단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찍는 거예요. 제가 먼저 찍고 그 각도, 그 위치에서 잘 배경이 잘 예쁘게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사진을 포스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게스트분들이 와서 사진을 그 포즈까지 똑같이 찍고 가세요. 네. 그걸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고 저는 이제 그걸 리그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곳은 이렇게 찍는 거구나, 이곳은 이렇게 찍어야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피드를 통해서 이제 브랜딩을 해나가는 거죠. 인스타는 감성이고 인스타는 또 사진입니다. 사진빨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네요. 네, 맞아요. 포토존이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인스타그램은 사진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진이 매력적으로 찍힐 수 있게 노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문의를 받잖아요. 팔로워를 한 상태에서 문의를 한 거랑 팔로워가 안 된 상태에서 문의를 한 거랑 다르거든요. 네네. 팔로워가 안 된 상태에서 문의가 오면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확인이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공지사항에 팔로워를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라고 네네. 이제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팔로워 증가 느낌이. 네네.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되게 꿀팁이에요. 네. 지금 포토존하고 또 리그램하고 또 방명록하고 또 문의하는 것도 팔로우를 하신 다음에 하게끔 유도를 한 거니까 그쵸. 그것도 되게 지금 지혜롭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스타 팔로워는 600에서 시작하셨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은 한 2,000명 아, 정도. 2,000명. 네. 네, 여러분들 600명 시작해서 2,000명 정도
됐어도 정말 실 구매자 아니면 실 소비자분들이 잘 모객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에어비앤비 숙소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하니까 서로 이제 유입을 서로 시켜줄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이 숙소에 예약이 찾는데 문의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트래픽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뭐 방법일 수 네. 있겠죠. 그러면 숙소를 앞으로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확정은 아닌데 네, 늘릴 생각이 1차적으로 있고 일단은 매물이 먼저 좋은 매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네. 집주인분께서 나한테 연세 600 내고 한 달에 300에서 400을 벌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그쵸. 집주인분을 알고 계신가요? 그쵸. 이게 애초에 이제 임대를 받은 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대동의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전에 허락 가능한 집을 위주로 찾았죠. 그리고 좋았던 점은 집주인분이 이제 서울에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간섭이 없어요. 네. 네, 아, 이게 서울에 저는 계시구나. 되게 좋아요. 내가 막 뭘 하려고 해도 막 옆집에 사는 경우는 막 네. 와서 막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참견을 하시죠. 네, 근데 굉장히 노터치. 아, 이게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분은 그냥 노후를 준비해서 어떻게 사두신 건가요? 그냥.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집을 하면서 이 집을 그 매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여쭤봤죠. 그 매매 혹시 생각이 있으시냐고. 없다고.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이게 임대를 통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는 반납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랑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게 결국에 반납해야 될 집이니까 내가 그 투자하는 그 시설 인테리어 비용도 너무 막 프리미엄으로 하기보다 좀 효율성을 좀 체크를 꼭 해야 돼요. 네, 언제든지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네. 돼야 된다. 네.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중에는 임차는 반환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돈이 없을 때 징검다리 역할은 확실히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서영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에어비앤비도 충분히 젊은 분들도 도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법규가 임차인으로서는 3년, 소유자가 됐을 때 6개월 거주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허들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좀 넘을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허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후죽순 많이 생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넘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들 넘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임차로 3년 하는 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계약 기간 자체를 늘릴수록 일단 좋겠죠. 맨 처음 시작할 때 3년보다 이제 4년이면 더 좋고 네. 5년이면 더 좋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구옥을 보면요, 완전 그 폐가 직전의 집도 되게 많아요.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냥 재건축 느낌으로 된 집도 많은데, 이런 집들은 연세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세가 없는 집인데 그럼 이걸 수리를 하는데 또 수리비가 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시공사한테 이제 컨택을 해요. 네. 나 이 집으로 멋진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숙소를 좀 예쁘게 인테리어 좀 건축 좀 재건축 좀 해줘라.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오는 숙소를 30% 쉐어해주겠다, 3년 동안.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 미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0인 거죠. 시공사랑 이제 협업을 맺고, 그 다음 또 인테리어 업체, 가구 업체랑 또 협업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는데,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건설 업체에서도 돈을 후불로 많이 받거든요. 다가구주택도 지어준 다음에 나중에 전세를 놔가면서 돈을 받기도 하는데, 확실하다고만 하면 그런 방식으로도 다른 곳에서 시공을 해주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운영 스킬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쉐어하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정규 강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뭐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일단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지속성, 앞으로 계속 확장성, 그 부분도 염두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봤을 때는 좀 시기와 질투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하나만 잘해야지 또 온라인 쇼핑몰, 이 온라인 사업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제가 사실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20대 분들 돈이 없으면 무점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존, 스마트 스토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지금 론칭을 하고 뭐 쿠팡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온라인 사업만으로도 월 매출 4천만 원. 네네,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월 매출 지금 4천만 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노하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사업을 몇 개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운영하는 샵은 이제 쿠팡에서 3개 샵 운영하고 쿠팡 있고, 3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3개, 스마트 스토어 3개. 그리고 이제 쇼피라는 해외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거기서 싱가포르 샵에 입점해서 예, 쇼피. 네.
이거를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어떤 건가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쇼피였어요. 이 쇼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쇼피는 쉽게 말해서 동남아시아의 아마존, 동남아 버전 쿠팡이라고 동남아 네, 아마존. 생각하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시작했을 때 쇼피를 알게 됐을 때 그 당시에 스마트 스토어 붐이었어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대, 한번 해볼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저도 그걸 듣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에는 당시에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 사실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이 중요한 건 크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뭐 다른 플랫폼 없나 네. 하던 와중에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해외로 판매하는 플랫폼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쇼피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가졌죠. 스마트 스토어보다. 이게 딱 시작한 시점이 몇 년도인가요? 20년도 2020년도? 초. 예, 20년도 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에 치면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네네. 지금은 막 정보가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쇼피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정보가 진짜 없었어요. 아, 정말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진짜 없었겠다. 네, 없어서 뭐 이거 상품 등록 어떻게 해요? 이거 유료 광고 어떻게 해요?를 제가 쇼피 코리아 본사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회사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상품을 등록하고 사진을 찍어서 상세 페이지 작성하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전략이 뭐였냐면 이 모든 과정들을 저는 블로그에 기록을 했어요. 아, 블로그에다가. 네, 상품을 올렸으면 올렸다고 기록했고 올리는 법 기록했고 처음으로 막 주문이 들어왔다 했으면 주문이 들어왔고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 반품이 들어왔다 그럼 반품이 들어온 거를 또 제가 그 과정에서 처리하고 느낀 점들을 계속 기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셀러로서의 포지션과 좀 크리에이터로서의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아, 네네. 네, 이게 시작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매출이 상품 등록하고 2달 만에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2달 동안은 상품 등록만 그냥 주구장창 한 거예요. 뭐가 잘 팔릴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비앤비에서도 제가 인테리어에 대한 감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썼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상품 소싱 능력에 감이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아. 그래서 뭐가 팔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잘 팔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는 거죠. 예. 뭐가 팔릴까 고민 안 했어요. 그 고민할 시간에 이것도 올려보고 저것도 올려봤어요. 그래서 그냥 다 올려봤어요. 자파몰이었죠 처음에는. 자파몰. 네, 그냥 눈에 띄는 팔 수 있는 거 다 팔았으니까. 네. 그러다가 한 10개를 올리니까 그 중에 한두 개 입질이 오는 게 있어요.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입질이라고 하면 꼭 주문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고객 문의도 입질일 수 있고요. 찌마기도 입질일 수 있고 장바구니도 입질일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입질이라고 보는데 이 10개 중에 한두 개가 입질이 왔죠. 그럼 입질이 온 제품이랑 비슷한 상품 10개를 다시 올려요. 그럼 20개가 되죠? 그럼 20개 중에 또 입질이 온 상품이 순위를 매길 수 있잖아요. 장바구니, 뭐 고객 문의라던가 아니면 뭐 찌마기라던가 그럼 그 20개 중에 그 두세 개가 나오고 이 두세 개랑 유사한 상품 10개를 또 올려요. 이 과정을 2달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될지 내 역량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내가 고민해야 될 에너지는 없어지고 여기서 올려야 할 제품을 알려주는 거죠. 이 제품 이제 올리면 되겠다. 이 제품 올리면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테고리가 좀 좁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파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용품 쪽으로 제가 생활용품이 뭐 잘 될 것 같아서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서 인테리어 네. 없다는 거 확실히 인정하고 하지만 인테리어 소질은 없지만 고객 모니터링은 정말 잘한다라고 해서 그걸로 최적화하신 것처럼 사실 스마트 스토어나 어느 온라인 쇼핑몰이든 아이템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여러 가지 올려놓고 안 나오는 거 과감히 버리고 계속 여기서 효율성을 높여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점점 최적화가 되니까 나중에는 고객들이 반응 온 걸로만 계속해서 세팅을 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네. 지금도 응용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이든지. 네네, 그렇죠. 좋은 결과라고 하면 에어비앤비 매출이잖아요. 쇼피의 경우 좋은 결과라고 하면 이제 쇼피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포지션을 좀 다각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쇼피 셀러이긴 하지만 쇼피 매출이 줄어들어도 타격을 해칭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고민을 계속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쫄보거든요. 그러니까 쫄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록을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 느낀 거 기록을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기본적으로 이 쇼피라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려면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해야 돼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송 대행지를 한번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용료가 발생하죠. 이 이용료는 뭐 1,900원짜리도 있고 2,500원짜리도 있고 뭐 업체마다 다른데 내가 마진을 계산할 때 고정값으로 넣고 나머지를 마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부담해야 네,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이 쇼피라는 키워드에 대한 영향력을 갈수록 생기다 보니까
배송대행지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되냐면 배송대행지 이거 리뷰를 해달라, 포스팅을 해달라 그러면은 절반 가격에 제공해주겠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셀러로서만 열심히 했으면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고정값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포지션을 다각하니까 유동값이 되네? 이걸 느낀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다 바꿀 수 있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 중에 뭐 온라인 셀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제가 해온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블로그를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셀러 하는 법을 알려달라 했는데 자꾸 블로그 얘기만 하냐라고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사실 그렇게 해왔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죠, 그 부분이. 아까 에어비앤비도 에어비앤비만 잘 꾸미는 거 말고 또 인스타랑 블로그 잘 활용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쇼피를 했지만 그래도 블로그에 항상 기록을 하고 이거가 또 나중에는 파워가 낼 수 있게끔 좀 세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쇼피는 한 달에 여기는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매출 자체는 쇼피는 한 1,000만 원 내외로 나오고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내외면 여기는 마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마진은 25%에서 30% 정도. 아, 25%, 30%. 아이템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쇼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부가세가 환급이 돼요. 아, 부가세.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괜찮죠. 아.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네. 이제 부가세 환급이 되니까 사실 마진이 0이어도 10%의 환급을 받으니까 이걸로만 해도 전략이 되거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정산을 싱가포르 달러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도 잘 이용하면 환차익도 볼 수 있거든요. 쇼피는 앞으로도 유망한가요? 어떤 플랫폼이든 플랫폼이 유망한가를 얘기하기 전에 그냥 그 제품의 본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괜찮은 제품이 나오면은 어떤 플랫폼에서든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쇼피가 괜찮으니까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은 제품이라던가 내가 공급받는 게 괜찮은 제품이면 어디든 이제 찾을 사람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물건을 좀 잘 최적화하고 그거를 다양한 채널을 뚫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뭐 에어비앤비도 뭐 마찬가지고 이게 내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10이라면 마케팅에 쏟는 에너지가 있고 뭐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 본질에 쏟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마케팅에 쏟는 에너지는 본질에 쏟는 에너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비앤비의 상위 노출을 되기 위해서 막 유료 광고 돌리고 막 노력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실 에어비앤비 상위 노출 로직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실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로직도 매 순간 변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상위 노출의 법칙이 다 내일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스마트 스토어에만 의존했었는데 이 로직이 한순간에 바뀌면은 하루에 100개씩 팔리던 제품이 하루에 1개도 안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품의 본질의 가치가 높으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안 팔리면 자사몰을 만들어도 되고 쿠팡에 입점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아이템이 지금 쇼피 말고 스마트 스토어도 3개고 쿠팡도 3개예요. 그렇게 분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카테고리가 다르고 판매 방식이 달라요. 2개는 구매 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하나는 위탁 판매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통일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왜 2개로 늘리고 3개로 하기로 결심했냐면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점수라는 게 있어요. 판매자 점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출고 소요 기간이 있고 정시 배송 있고 반품률 있고 이런 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상품 샵 일시정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템 위너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하나의 샵에 너무 의존성이 높아졌던 거죠. 이왕이면 카테고리가 다른 거, 판매 방식이 다른 거를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하니까 실제로 구매 대행 했던 샵에서 출고 소요 기간이 되게 늦어져가지고 정지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머지 2개 샵이 있으니까 조금 리스크가 분산이 됐던 거죠. 이렇게 나눈다고 사실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힘이 더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템이 좀 중복이 되어 있나요? 네, 중복이 되어 있고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샵이 따로 있고 이제 위탁 판매를 저는 크게 하고 있죠. 이제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나씩 팔다 보니까 위탁 계약을 이제 맺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또 똑같아요.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인테리어 소품을 협찬받기 위해서 100개가 넘는 업체한테 연락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먼저였죠. 괜찮은 제품을 제가 위탁 공급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공급가가 저렴하니까 더 마진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거절당할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수십 개, 막 100개도 넘었겠죠. 업체한테 위탁 제안서를 넣었어요. 네네. 근데 이 위탁 제안서도 어떤 식으로 넣었냐면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블로그가 일종의 포트폴리오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셀러로서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고 이렇게 뭐 성실하구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물론 확률은 안 높았어요. 또 막 10%도 안 됐어요. 10군데 제안하면 한 군데 될까 말까였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나만 돼도 그게 어디예요? 제가 뭐라고. 왜냐면 저보다 매출이 높은 셀러들은 수두룩 빽빽이었거든요. 네네. 저는 매출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탁 업체를 한 군데를 맺어 나가니까 이 업체를 통해서 수익이 매출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위탁 계약은 더 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를 팔고 있으니까. 네, 이게 또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두 번째는 더 쉬웠고 세 번째는 더 쉬웠겠죠. 현재는 이제 위탁 제한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죠. 100개를 지원해서 10개에 올까 말까였는데 나중에는 뭐 10개를 하면 5개 될까 말까고 지금은 이제 먼저 제한이 오는 거. 에어비앤비도 똑같아요. 제가 10개를 협찬을 넣으면은 뭐 하나 될까 말까였는데 지금은 이제 먼저 제한이 또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보통 스마트 스토어 시작한다고 하면 도매국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판다든가 거의 그렇게 하는데 도매국은 어쨌든 한 번에 유통 마진이 네, 지금 그렇죠, 거쳐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 제조업체한테 받으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일 수가 있겠네요. 마진율이. 그죠? 그렇죠. 사실 그 도매 사이트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도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쿠팡보다 비싼 사례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엔 조금 그렇다 해서 이제 이왕이면 위탁 제품을 공급받으려면 본사 측에 직접 메일을 넣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컨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절당하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아까 쇼핑몰 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했을 때 블로그를 잘 하시라라고 말씀드렸던 딱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있어야 돼요. 내 의지, 날 믿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블로그를 항상 그렇게 정성스럽게 포스팅해 간다 하면 처음에 한 곳 위탁업체를 찾는 건 정말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한 곳을 찾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위탁업체 찾는 건 더 쉽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더 쉽고 오히려 위탁업체에서 이제는 판매 제한을 하게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추춧돌 기본이 되는 거는 블로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가입하고 바로 개설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작은 부분이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쇼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하긴 했어요. 아, 그렇게? 심지어 사입을 했었어요. 사입해서? 근데 망했어요. 오.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사입을 했을 정도로 무슨 깡따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칼림바라는 혹시 악기 아시나요? 아. 막 이렇게 하는 악기 있어요. 네네네. 네. 그거를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사입을 했죠.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잘 못했죠. 왜냐면 사입이 마진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키워드 분석도 제대로 안 됐었고 깔끔하게 말아먹고 지금 사입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내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제품을 먼저 이제 팔아주는 위탁 형태로 먼저 해보자. 위탁 판매도 장단점이 있어요. 사입도 장단점이 있고 사입하면 마진이 당연히 좋잖아요. 떼와서 내가 파는 거니까 마진이 좋은데 위탁은 마진이 안 높아요. 사입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저 사람이 만든 제품을 내가 대신 팔아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마케터 역할인데 근데 위탁 판매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남의 제품으로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판매 스킬, 운영 전략, 다른 사람의 제품으로 내가 내 실력도 쌓을 수 있고 팔아보는 그 마케팅 역량도 기를 수 있고 장점을 가져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망할 게 없잖아요.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위탁 뭐 망해봤자 솔직히 제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시간 좀 소요되는 거 그 부분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궁금한 거 하나. 블로그를 키우라고 하셨는데 네. 블로그에 글을 한 지금 몇 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블로그 이웃수 현재는 4,900명 정도 되고요. 4,900 명. 네. 일방문자 수가 한 1,000명 정도 나오고. 일 방문자 1000명. 포스팅 수는 지금 한 400건 정도. 400건. 블로그를 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순히 이제 정보 제공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피 상품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저 방법 다 알려줘요. 뭐 환불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방법 다 알려줘요. 그 방법 했으면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잖아요. 반품 처리를 했으면 이거 내가 반품 처리 처음 해봤는데 이 제품은 부피가 너무 커서 반품 처리할 때 좀 기울적이다. 이 부분을 다음에 생각해야겠다. 아니면 이번엔 진상 고객을 만났어요. 진상 고객 만났다. 먹는 제품은 반품 처리가 까다로우니까 이왕이면 뭐 먹는 제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내가 느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정보는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은 제가 아니어도 설명할 사람이 많아요. 어디서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다 알게 되는 정보라는 거죠. 근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시행착오와 생각은 저만의 거잖아요. 사람들이 갈수록 단순 정보보다는 제가 느낀 거, 저의 생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들을 꼭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 기록을 하잖아요. 저는 매출 이제 인증도 했었어요. 했어요, 블로그에. 그러면은 잘 된 그 매출 포스팅이 있고, 그리고 잘 안 된, 그러니까 샵 정지로 또 당했었거든요. 쇼피에서 샵 정지를 당한 또 내용을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된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렇죠. 반품 처리를 크게 했다거나 물건이 파손됐다거나 샵 셀러 정지를 됐다거나. 근데 이게 단순히 셀러로서의 관점에서만 보면 매출이 높은 것만 좋은 거고 반품된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제품이 파손된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크리에이터의 포지션을 가져가니까 잘 안 된 것도 컨텐츠에 있어서는 더 좋은 가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눌 때 다 가치가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해칭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잘 돼도 그 자체로 좋고 안 돼도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좋고. 블로그에 막 뭘 써야 되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똑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절차, 뭐 안내 이런 방법으로만 끝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조금 더 담아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시 재방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겠고요. 내가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좀 시행착오 겪었던 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한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도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걸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또 도움이 돼요. 정말요? 네. 이거 자체가 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이 원리는 같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 다음에 또 쿠팡까지 지금 네네. 하시는 거죠? 네, 그쵸. 이게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그냥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받으면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쿠팡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타겟이 다르고 장단점이 또 다르더라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아이템 이너 시스템이 있잖아요. 아이템 이너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10명 있으면 이 10명 중에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판매권을 독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가격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중요해요, 쿠팡은.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뭐 11번가 있고 옥션 있고 뭐 네이버 있고 쿠팡 있고 다 뜨잖아요.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구매가 일어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1,000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옥션에서 사면 예를 들어 990원이에요. 근데 네이버에서 사면 900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이버에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옥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뭐 G마켓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클럽이라는 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멤버십 혜택들이 각각 있으니까 내가 충성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요.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보다는 브랜딩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플랫폼의 장단점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거에 맞게 또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고 마케팅을 다르게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총 쇼피부터 스마트 스토어 쿠팡까지 해서 월 한 4천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그냥 전체 매출 25%에서 30% 보면 되나요? 네, 그쵸. 그 정도로 아무래도 위탁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마진이 30은 거의 안 넘더라고요. 네. 2020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2020, 21, 22. 딱 지금 거의 3년 차 그렇죠. 돼가고 있는 거네요. 친구분들한테도 이런 거 추천하셨나요? 네, 실제로 저랑 이제 온라인 셀링 하는 친구도 있고 네. 또 제주도에 내려온 친구는 되게 많아요. 제주도로 온 친구들은 되게 많아요. 네. 와이프 친구도 내려왔고 제 친구도 내려왔고. 정착을 한 거예요? 네. 제주도 인구를 막 늘리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도 다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거예요. 물론 뭐 쫄면 안 되지만 이 집이 많아지고 얘네들 잘하면 내 밥그릇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또 청소 업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또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생각까지 한 게 되게 기특하신 것 같아요. 가까운 지인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분들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 사업만 도전한 게 아니라 아예 제주도에 내려와서 정착하면서 디지털 노마드 3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일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분배하시는지 이 근무 시간과 이렇게 좀 쉼의 시간? 불규칙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해진 시간에 언제 일하고 언제 쉬고 이런 거는 사실 없고 왜냐면 일과 그 쉼의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체험단 활동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블로그 체험. 네, 그렇죠. 이것도 그냥 사실 체험단 활동을 한번 갈 때 3개, 2-3개씩 묶어서 가요. 막 뭐 카페랑 뭐 식사랑 그리고 마사지까지 이렇게 세 개 묶어서 항상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일하는 걸까 쉬는 걸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는 일들이 일이라고 하든 쉼이라고 하든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계획이 지금 청소업 말고 에어비앤비로도 약간 좀 현금으로 세팅하셨고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도 계속해서 소비가 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좀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수치적인 목표는 있었는데 갈수록 많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기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숙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숙소를 숙박비로 운영되는 숙소가 아니라 저와 같은 세대를 사는 비슷한 세대를 살면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로 운영되는 숙소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화를 하고 싶은 거죠. 같이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좀 단기적인 목표예요. 경제 목표. 지금 에어비앤비나 안 그래도 쇼핑몰에 대해서 그래도 귀한 노하우를 많이 이렇게 좀 오픈을 해주시는데 왜 저런 말을 해주지? 이게 항상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려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일 수도 있고 저는 막 제가 말씀드린 게 필살기, 저만의 신의 한 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거를 그냥 가감 없이 공유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잘 되라기보다 이렇게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아, 네. 그냥 그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리고 싶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야가 넓어지면 생각하는 것들이 더 폭이 넓어지고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또 다양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이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여러 개를 하잖아요. 블로그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그 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의도했던 건 아닌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이불 어디서 사셨어요? 아니면 이 조명 이쁜데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그냥 대답을 해드렸죠. 아 이거 여기서 샀습니다. 링크 보내주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어차피 나 온라인 셀러인데 네네. 샵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불 업체한테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네네. 나 지금 이 제안을 받고 있다. 위탁해달라.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제 샵에도 이제 등록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죠. 숙소에서 어차피 일종의 쇼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쁘게 세팅해 놓으면 숙소로서의 의미도 좋은데 온라인 셀러로서에도 또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익될 수 있는 제안이라고 하면, 그냥 부담 없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면서 만들어가는 게 아마 오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에어비앤비 시작했을 때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내가 세팅을 해가고, 온라인에서는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동선을 관찰하는 거, 그런 부분이 정말 좀 크지 네.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계속 무한 성장을 하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유. 성실성도 있고 약간 좀 그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되게 좋은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안전 자산으로도 나중에 좀 해지를 좀 잘 네. 해두시면 훨씬 좀 탄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명심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인생 상담이 아니고 먼저 좀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서영주님이 28살인데 20대 청년분들 주식이랑 코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런 시기에도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긍정의 기회를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서영주님 사례가 정말 큰 자극이 되고 미래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도 숙소 이름이 뭐예요? 서귀포에 있는 거는 고마와 돌담집. 고마와 돌담집. 고요. 이제 함덕 쪽에 이 제주시 쪽에 있는 거는 인트로 플레이스. 너무 홍보.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 현재 숙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블로그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블로그도 제가 링크를 해드리고 여기 에어비앤비 숙소도 같이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서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크TV는 항상 뭐 아직까지 제가 유료로 홍보를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또 홍보도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와인 한 병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예. 마케팅 잘하신다. 재방문을 해야지만이 와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또 행크 구독자분들은 바로 또 예약을 하시면 호스트께서 와인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서 구경도 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영감을 많이 얻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사업 더욱 번창하시고요. 나중에 또 더 성공해서 한번 또 행크TV에서 또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